회사채를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회사채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을 보호하겠다. 경제를 보호하고 기업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코로나19를 대응해 왔습니다. 제로 금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매월 뭐 1,200억 달러 정도의 국채와 무기지 담보부 채권들을 매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량 회사채 및 상장 지수 펀드 ETF도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중소기업 대출 지원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금융과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왔고 경제를 좀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백신 공급이 되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연준에서 회사채와 상장지수 펀드를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로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연준이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매입하던 자산 중에 일부를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의 시작이 아닌가, 전초 시그널이다라고 받아지는 모습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연준은 테이퍼링이 아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을 하는 거지만 결코 테이퍼링과는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회사채 매각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137억 달러 규모입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8조 달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이 정도 가지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은 매각이지만 테이퍼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조금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동요를 하거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보인 이 행보, 회사채와 ETF의 매각, 결국엔 테이퍼링의 전초라고 보는 시각의 우려를 조금 더 시장의 우려를 조금 부추긴 경향은 있기는 있죠. 하지만 어제 발표됐던 고용지표나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만 보더라도 이 부분과 연동되어서 조금 더 우려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베이지북 경기동향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보면 경제가 다소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 압박이 지난번보다는 높아졌다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여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인플레이션이 이보다 높아지게 되면 연준은 뭔가 대책을 얘기를 하고 테이퍼링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연준 위원들로부터도 시장에 조금 더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우려이지만 테이퍼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연준의 발언을 한번 같이 조금 저울질을 해보아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모 면에서 굉장히 작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 FOMC와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여겨보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이 6월 한 달 동안 FOMC 회의가 있는 그때까지는 변곡점들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IT 섹터가 좋았다고 해서 오늘 덩달아서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내려올 때 사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6월 시장은 조금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은 좀 두렵고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더해서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그리고 고용의 회복이다라고 두 가지를 딱 꼽아 주었었습니다. 이제 5월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매우 크게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97만 8천 명 증가로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은 68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품목 이제 분류별로 보면 레저와 고객 서비스 쪽에서 44만 명, 교육과 헬스케어 쪽에서 13만 9천 명, 그리고 운송 및 유틸리티 쪽에서도 11만 8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결국엔 레저나 호텔 서비스 쪽에서 경기 회복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있는데 38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번째로 3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도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세율,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공화당이 조금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세금 감면을 합법적으로 받아왔는데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겠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기존에 내던 부분보다는 많이 내야 되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으로 출발을 했던 요인들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9월로 만료되는 기존 부양책을 연이어서 진행을 하려면 현재 계류되고 있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보다는 최저세율을 15%로 하고 부양책을 통과시키자라는 합의의 카드로 조금 내보인 듯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덩달아서 연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산의 매각과 그리고 민간 고용지표의 상승,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나오고 있구나라고 좀 시장 참여자들도 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는 요소, 실질적인 경기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의 회복, 이 두 가지를 보아야 했고 지금까지 그것을 보아왔는데 이제 그러한 지표들이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연준은 누누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월 FOMC가 과연 어떻게 점도표가 변하는지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변곡점 꼭 이용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6월은 이러한 변곡점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죠. 1일은 산자부에서 수출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일 베이지북 공개 있었고요. 10일은 한국 선물 옵션 만기일, 15일, 16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6월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5월은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고 시장 참여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6월은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1일, 2일, 10일, 15, 16, 18일 정도에 있는 이러한 변곡점들을 이용해서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되 추세 하단에서 나는 뭔가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되 변곡점을 활용하는 6월로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변곡점을 활용하자라고 해주시면서 FOMC 회의가 6월 15, 16일 딱 중반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 변곡점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실질적 경기 회복과 고용지표 개선이 좀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계 경기 흐름을 좀 이 정도로 짚어보고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선중공업이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60%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 원전에 대해서 계획이나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25,400원을 고가로 좀 형성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를 따라서 HMM을 홈슬라,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두슬라라고 하는 네. 재미난 표현들이 시장에 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상승 요인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의 원전 해외 공동 진출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슈죠. 시총이 10조 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21일 이후 주가가 60% 이상 상승을 크게 좀 한 모습입니다. 최근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면 개인들이 굉장하게 많이들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5월 31일부터 445억 원, 그리고 209억 원, 그리고 427억 원, 그리고 474억 원.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더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장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해올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전히 개인들의 수급이 강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연일 좀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인이 소량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어떻게 측정이 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소형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자로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로 소형 원자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형 원자로가 정말 소형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각 전문가들이 의견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최근 이슈가 워낙 되다 보니까 관련된 세미나들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장의 전문가님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증시에서 다시 한번 되찾아보면 2, 3년 전에 수소 이슈들이 굉장하게 좀 강하게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원자로가 정부가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이겠죠. 그 실적에 맞추어서 추세를 이어갈지 추가 상승이 나올지 그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시장에서 그나마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영업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분할이 됩니다. 영업 부문은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으로 편입이 되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에게는 두산중공업 주식이 이제 배정이 되게 되죠. 이렇게 시장의 이슈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소형 원자로나 정부 정책 수혜나 그리고 시세가 나온 종목들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다시 한번 좀 보수적으로 참아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이라면 마음속으로 익절가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지금의 수익에 만족해야 되겠다라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바라보실 구간이다라는 말씀으로 두산중공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슬라라고 불리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가져가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섹터가 요즘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지금도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라도 들어갈 때인가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조선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선주는 이제 해운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 조선주도 추가 발주 소식들에 수주 소식들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조선 업황이 어떻게 좋아졌는가를 지난해 연말 이전으로 돌아가면 IMO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노후 선박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 신규 선박이 해양에서 바다에서 조금 다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신규 선박과
그 이전에 이제 폐기해야 되는 선박 기준들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새로 건조해야 하는 선박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저연비 선박의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박들이 일찍이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그런 기점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IMO 규제가 이제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저유황유, 고유황유의 가격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서 노후 선박들이 버티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달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쪽으로의 발주가 이어지는 부분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자 선사들이 이제 발주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해운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강한 상승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운주 이후에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기대감들이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증과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주분들이 좀 실망감을 좀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급등한 종목들에 접근하시기에는 조정 시에 들어가겠다는 충분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장기로 바라보아야 하는 섹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제 신조선가라고 해서 새로운 선박을 이제 건조할 때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지표인데 해운 운임 상승에 따라서 선사들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조선사들의 이익으로 확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발주 물량은 기저효과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8년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을 보면 3,510만 CGT라고 하는데요. 표준 화물 환산 톤수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17% 줄어든 2,910만 CGT고 2020년도에는 66% 3분의 2 토막이 났습니다. 1,924만 CGT였습니다. 21년도 발주량이 이제 다시 3,150만 CGT로 올라오면서 수치로 본다면 2018년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지 수치 전년 대비 플러스 증가율로 보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2018년도까지 성장, 회복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업계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3년에서 2008년도 조선산업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3년도 초기와 흡사한 모양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소 대부분이 2.5년, 2년 내지 3년, 2년 6개월 정도의 발주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선박을 건조할 때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유상증자에 맞춰서 현재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LNG선이나 부유식, 원유, 가스 생산 설비,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좋지만 너무 급등했을 때 따라가면 지금과 같은 개별 악재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다른 조선사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 한국조선해양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나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우리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격이죠. 이래서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쉼없이 조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에 함께 조금 살펴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조선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전문 회사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수선박 시장에 진출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조선주 짧게 볼 것이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고 매수를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 스타일을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보시고 결코 급등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한 2년 정도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우상향 추세, 중간중간 변곡점이 있더라도 상승은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